안녕하세요. LH 마을 코디네이터 조성희입니다. 커뮤니티 활동의 미래 포럼을 지금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 커뮤니티 지금 현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어려움을 좀 극복해 갈 수 있는 좀 방안을 좀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LH 마을 코디네이터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LH형 중간지원 조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소통과 단지의 특성에 맞는 주거생활 서비스와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무엇보다도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지하고 촉진하는 역할과 사업을 합니다. 지금 모두가 이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공동체의 활동을 촉진해야 하는 우리 활동가 분들과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정말 큰 시련인 것 같은데요. 공동체라 하면 사람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해야 하는데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이제 저희 돌봄체장은 작년 하남에 이어서 올해 이제 성남 도촌 248단지 이렇게 커뮤니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공간도 리모델링해서 이제 잘 마련이 되어졌는데요.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계속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그래서 야,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너무 이 답답함과 위기감에 뭐라도 좀 해봐야 하는데 뭐가 없을까 하면서 주위를 좀 둘러보니까 우리 곁에는 좀 비대면 무인 서비스가 이제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인 상점이라든가 뭐 무인 호텔 그리고 무인 이제 뭐 음식점에 가면 자동으로 뭐 결제하고 주문하고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새벽 배송 그리고 인터넷 중심의 생활 환경이 우리 옆에 다 일상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에도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 라이브 포럼과 함께 비대면 서비스를 저희가 3월부터 기획을 해가지고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비대면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 비대면 서비스 내용으로 북띵동 서비스인데요. 이제 저희가 블로그나 카페에 저희 도서 목록을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예쁜 가방에 책을 넣어서 배달해드리는 북띵동 프로그램과 그리고 반려식물 키우기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콩나물 시루로 한번 이제 3주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주민들이 반응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콩나물 시루, 그러니까 콩나물 키우기 해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비빔밥을 해 먹었어요. 뭐 콩나물 밥을 해 먹었어요 하면서 카페나 블로그에 이미지를 막 올려주셨고요. 저 행사가 너무 이제 주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 속에서 잘 맞춰졌는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 지역 주민센터에 또 알려져가지고 지역 주민센터에서 이제 그 화해 농가를 살리는 그런 이제 사업과 운동으로 저희한테 이제 저만큼 그 포트로 화초를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반려식물 서비스를 5월까지 이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서관 워킹 수루인데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좀 올려놨어요. 자세한 내용을. 근데 도서관 워킹 수루 올리고서 또 보니까는 도서관에서 뭐 드라이브 수루나 워킹 수루를 하는 곳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SNS 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개학을 못해서 집에서 답답하게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 동네 그림 그리기 이런 이제 행사를 해서 저렇게 이제 좀 그림 그리기 대회도 이제 좀 소소하게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를 저희가 한 시범으로 3주 정도 해본 결과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입주민 신규 가입 추이를 좀 그래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9년도 그러니까 4분기는 코로나 전이죠. 전 상황이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40명, 분기에 한 40가구 정도가 신규 가구로 들어왔다면, 지금 이제 4월, 3주를 지금 한 건데, 거의 한 분기에 4배 이상의 그런 신규 가입자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신규 회원 가구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뭐 비대면 서비스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속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본 거는 비대면 서비스라는 게 커뮤니티 활동에 과연 어울릴까, 맞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좀 이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커뮤니티 활동 그 사업을 하면서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앞으로 계속 병행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가 보다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럼이 좀 공동체 활동과 커뮤니티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포럼 사회를 진행해 주실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민경 센터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민경입니다. 오늘 진행될 커뮤니티 활동 미래 포럼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패널분들과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포럼을 위해 써주신 LH 주거복지지원처와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고민을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포럼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고 LH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기업 돌본 세상,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포럼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공동체,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 등 많은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 그리고 행정과 현장, 중간지원 조직 등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득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면서 평소 고민하셨던 지점이나 오늘 패널분들께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커뮤니티 활동 미래 포럼은 참석자 소개, 개회사, 주제 발표 및 토론, 유튜브 댓글 토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커뮤니티 활동의 미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상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상 패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목례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장님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영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운영위원님이십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조형근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철 LH 주거복지지원처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재현 마을학교 선마을공동체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미정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네, 김동훈 라이프인 코리아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유진 상상우리 팀장님이십니다. 예, 그럼 이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LH 한국주택토지공사 주거복지지원처장님이신 김경철 지원처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LH 주거복지지원처장 김경철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활동의 미래 포럼에 이렇게 쟁쟁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영광스럽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어떤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 갑자기 요즘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같은 체계라면 한 10년 가도 변하지 못할 그런 현상들이 단 2달 만에 완전히 변한 그런 세계가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전에 이제 그 화상 시스템이 이미 있었거든요. 화상 회의 시스템이. 근데 거의 잘 활용을 안 하다가 지난 2달간 오로지 화상 회의 시스템을 쓰게 됐고요.
특히 저희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가장 그 큰 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경영평가를 하는 건데, 심지어는 경영평가조차도 화상으로 실사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상당히 좀 아주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저희 입주자들의 커뮤니티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지금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시기적으로 상당히 참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포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이런 상황을 위해서 준비했던 건 아닌데, 작년부터 이제 LH 친구, 그냥 또 속칭 내 친구라 그럽니다. LH가 내 자처럼 보여가지고요. 내 친구를 준비를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화성시에서 한 38,000호를 대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 온라인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이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연찮게 이렇게 좀 환경에 잘 맞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입주민 분들에 대한 어떤 돌봄 서비스를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뭐 제도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영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심도 있는 그런 대안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실무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경철 차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비대면 서비스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고민을 나눠주시고 사례를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포럼의 진행은 좌장이신 최영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운영인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좌장을 맡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운영인 최영미라고 합니다. 여기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안산의 저희들도 그렇고 난생 처음입니다. 더구나 20대, 30대 분들은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같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저희도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 노닥노닥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자, 일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컴퓨터 옆에 놓고서 보시는 분들, 혹은 침대 위에서 보고 계시는 대학생분들, 그리고 저희 너무 진지하게 하시면 제가 부담스러우니까요. 좀 편하게 평상시 우리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코로나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를 제가 한 2분 정도만 말씀드리면은요. 다들 아실 거예요. 촛불이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한다면은 코로나는 생활의 패러다임, 사람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SNS,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한 2달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요. 회식, 쇼핑, 데이트까지는 안 되는데 영화, 여행이라는 횟수는 굉장히 감소를 했어요. 그 대신에 배달, 캠핑, TV, 산책, 혼자 놀기 이거는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 용어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양해를. 자, 확진자.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 예. 접니다. 아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콕은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방콕을 아니까는 집에 콕 박혀있는 누구나 아시죠, 차장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돌밥. 댓글 달아주세요. 아시는 분들. 돌밥. 아시는 분. 답해주세요. 찍었습니다. 어디 오셨나요? 자, 답해주세요. 네. 돌밥. 돌아오면 밥하고 돌아오면 밥하고. 돌아서면. 자, 얼마나 여기 계신 분들이 대대로 내려온 여성 가사노동의 힘겨움을 모르는지가 딱 드러납니다. 돌아서면 밥 차리고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요. 네, 이러한 신조어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서 실제로 이 코로나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
언제 그 죽음이 너무 가까이 닥친 삶에 대한 태도, 그럴 때 나한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가 만드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 하나는 만나면은 커뮤니티고, 만나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고립 상태에서 사람들의 연대는,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나가야지 될까? 이게 또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서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가장 많이 발표를 해보신 분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한림대의 그 한림대신 그 조형근 사회학자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영근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아주 짧게만 좀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뭐 여기에도 이렇게 뭐 사회학자 조형근 교수라고 적혀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이 대학 이름도 방금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교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였던 것은 분명한데, 작년 10월 말일부로 사직하고요. 지금은 교수가 아니고 백수입니다. 네, 정확히 백수고요. 요즘 어디 가면 참 난감한데 자꾸 소속을 물어보고 뭐 쓰라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제가 무직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돼서 약간 민폐 같기도 하고 명함도 없고 그래서 저기 개인 사업자로 무슨 연구소라도 하나 등록하려고 그래서 뭐라도 소장 뭐 이런 거 하나 해야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너무 민망해하셔서 제가 사실은 1월에 아직까지 이렇게 코로나 심각해지기 전에 외국의 학회에 그 전에 가게 돼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제가 이제 가서는 거기에서 시민이라고 해달라고 굉장히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냥 시민이다. 네. 아무튼 예,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럴 때는 사실은 저는 오늘 이런 주제에 걸맞게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더 좀 잘 살면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공부한 거 가지고 좀 결합해서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만뒀고 지금도 그런 걸 좀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코로나가 닥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65세 정년 보장이 되는 직장을 왜 때려쳤나 지금 이런 시국에 예.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하기로 한 주제는 지금 제목을 도시형 커뮤니티 활동의 현재와 미래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비대면 저희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하는 게 전체 주제인데, 제 지금 발표 주제는 비대면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 토론 패널들께서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 경험에 맞춰서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특히 아마 근년에 특히 이제 도시에서 많이 지어져 왔던 공공주택, 저희 뭐 아파트들이죠. 여기 LH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근래 몇 년 사이에 아마 제가 뭐 특정 브랜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도시형 사회주택, 좀 집합적으로 좀 크게. 그래서 이제 기존의 도시에서 커뮤니티 활동, 공동체 운동이랄까요, 활동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민간에서 소규모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 좀 크게 집합주택 속에서, 아파트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도시의 커뮤니티, 이런 공동체 활동 안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보통 그 논점, 쟁점 이런 거 더하기, 특히나 이제 이런 아파트형의 이런 집합주택에서, 공공집합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면 문제, 그리고 또 뭐 가능성이라면 가능성, 이런 걸 조금 짚어볼까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어쨌든 사회학자로 초청을 받은 거라 앞에는 조금 이제 뭐 아는 척하면서 외국 사례, 뭐 역사적 경험 이런 걸 조금 넣었습니다. 뭐 그거는 짧게 짚어보기만 할 거고요. 먼저 이제 들어가는 말씀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거복지와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해보면은,
아마 많은 저희 얘기가 많이 되었던 이 주제죠.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경제적으로는 뭐 벌써 선진국이 됐다고들 저희 납득하기 쉽지 않지만 아무튼 글로벌 기준으로 저희가 선진국이고 이런데 상대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좀 낮다. 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국제 비교 연구들을 합니다. 조사 연구를 하면 한국인들이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주관적 행복도도 낮고 예, 낮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사회적 신뢰도 낮습니다. 사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 간의 신뢰가 낮습니다. 예,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들 신뢰가 낮고 예, 또 뭐 저는 이제 뭐 얼마 전까지 학교에 몸담았던 사람이지만 학계에 대해서 신뢰 낮고 언론계에 대해서 신뢰 낮고 정치는 최악이고 예, 뭐 다 이렇게 신뢰가 매우 낮은데 이런 낮은 사회적 신뢰 수준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죠. 굳이 치르지 않아도 되는 갈등을 많이 치르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굳이 학계 이야기 따지지 않더라도 신뢰 수준이 높은 건 좋은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신뢰가 낮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 사회가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됐고 도시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적 인간관계가 다 파괴됐잖아요. 예. 저희가 뭐 특히 저희와 저희 윗세대 어르신들 다 직접 겪었던 경험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반면에 도시 안에서 그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어떤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제대로 형성이 못 됐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도시에서 낯선 익명의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그 관계 속에서는 사실은 이건 다 계약 관계거나 경쟁 관계거나 뭐 최소는 무관심한 관계거나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이 되다 보니까 주택 수요는 급증하라고 거기에 이제 우리 옆에 우리 LH의 주거복지처장님께서 계시지만 주거복지 차원에서 열심히 이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지었는데 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량적인 측면에서 일단 공급을 하는 것 자체가 당장 급선무니까 그래 왔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아주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돌이켜보면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던 마을 공동체들은 해체가 되고 도시의 경관이 파괴되고 거기 속에 아주 집합적인 그 서로 외면하는 거대한 일종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들어선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안에서 그것도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서 과연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데 뜻밖에도 2000년대 이후에 아파트 안에서 적지 않게 공동체적인 활동이 활성화되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거기도 뭐 인용도 했습니다만은 소위 민간 아파트들에서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아파트들이 브랜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브랜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무슨 아파트 건설회사 이름 아파트였는데 그 뒤에 뭐가 붙는 거죠. 이 뻔한 세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무슨 궁전이라든지 이런 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시점에 이런 것들이 막 진행될 때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전에 그냥 그런 아파트가 아니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갑자기 그런 브랜드를 뒤에 달기 시작하니까 기존 아파트들이 우리도 달아줘 라고 하는 일종의 운동이 일어나죠. 네, 이어졌습니다.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발표는 시민이십니다. 계속해도 되나요? 네. 네, 예. 제가 좀 전에 저희 동네 얘기 하다가 지금 천재지변을 잠시 만났습니다. 네. 저희 동네가 이제 어쩌다 공동체인데요. 저도 이것저것 거기서 뭐 해요. 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는 게 그 중에 제가 좀 주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게 마을 동네 합창단인데 합창단을 평소에는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연습하고 좀 뭐 공연 다가오거나 이럴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이러는데 주말에 하죠 당연히.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반주까지 이제 하게 돼가지고 반주 대체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저는 못 빠집니다. 제가 빠지면 연습이 안 되니까 저는 항상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제가 불가피하게 정말 학교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두 번 빠졌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근데 다른 분들은 수시로 빠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떨 때는 뭐 한 10서너 명 되는데 어떨 때는 6, 7명 와 있거든요. 되게 짜증나요. 나는 이렇게 오기 전에 막 연습해야 되잖아요. 반주 연습하고 막 하고 이래가지고는 와서 딱 있는데 시간 뭐 대충 뭐 한 1시간쯤 늦어야 다 모이는데 그게 한 절반쯤 모여야 돼. 화가 납니다. 뭐 야속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얘기를 입 밖으로 하는 순간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고 오늘 처음 제가 터뜨린 거죠. 혹시 저희 동네 분들 중에서 지금 제 속마음은 이렇다. 그럼 꾹 참아왔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절반은 농담인데 저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괜찮지만 어떤 경우는 좀 더 사업적인 일들도 있고 더 진지한 일들도 많은데 이게 느슨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일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규율하기 어렵고 이거를 조금 더 강제할수록 사실은 사람들은 나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참가자들 간에 참가의 동기나 혹은 뭐랄까요 이 동기의 그 수준 뭐 정도가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그거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타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완전한 합의는 안 되고 타협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역시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문제인데 공동체 생활 안에서 주민 참가에 의한 공동 생산의 문제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공동체 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시장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이제 스웨덴이 제일 먼저 이런 방식으로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분들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아시다시피 스웨덴이 이제 여성 경제 참가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활동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택에서 그 부분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걸로 서비스를 용역을 구매하는 걸로 해결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공공이 제공하는 방법이 있죠. 공공 서비스로 둘 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훌륭한 연구나 경험에 따르면 제일 좋은 건 주민이 직접 하는 게 제일 좋다더라. 서비스의 품질 자체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그걸 통해서 공동체 활동 자체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 누가 할 것인가 하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보상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그러면 어쨌든 그렇지만 이 문제도 저희가 특히 대규모일수록 작은 커뮤니티들은 이런 걸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 되는데 큰 커뮤니티들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중요한 논점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큰 논점 중에 하나가 뭐 소셜 믹스의 관점 중에서도 연령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이 저희 뭐 지금 세대차가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는 사회잖아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청년 세대와 그 다음에 중장년 세대 그리고 노년 세대 사이에서 사회적 대화가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특히 이 공공집합주택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하나의 재밌는 그 사례로 스웨덴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앞서가는 사회라 그런지 그 40 플러스 코어 하우징 플러스 40 코어 하우징이라고 그래서 노년들이 주로 사는 그런 코하우징 공동체 주택인데 거기에 40대 이후 분들과 함께 사는 걸로 설계를 해서 40대 이후 분들은 이제 슬슬 노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은퇴한 노년층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아서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에 굉장히 열의를 갖고 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좋은 모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논점은 이제 공동체성 문제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바깥의 지역사회하고 관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잘 되는 건 되게 좋은데 공동체가 잘 되다 보면 까딱하면 오히려 외부에 대해서는 좀 폐쇄적이 될 수 있는
사실은 좀 잘 돼가지고 외부에 대해서 그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제기될 수 있는 논점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인들 특히 도시의 대규모 집합 공공주택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느슨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웃 마을들과 함께 뭔가 같이 더 할 수 있는, 아마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희도 도농복합도시 지역이어서 최근에 그런 걸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게 이제 소위 동지역이고 옆에 이제 읍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하고 어떻게든 같이 좀 이렇게 뭐 저희 뭐 흔히 뭐 지금 로컬 푸드 이야기하잖아요. 예, 로컬 푸드 운동 같은 걸 함께 좀 어떻게 하면서 해보고 서로의 자원을 나눠보고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했던 거는 저희 지역에서 마을 잡지가 좀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이 몇 년간 쌓여졌는데 그래서 이웃한 그 농촌 지역에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경험을 호치한다고 하면 너무 오만하고 경험 공유 차원에서 이제 몇 해간 같이 하면서 그쪽에서도 이제 론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일들이 막 이제 막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끝으로 문제를 뭐 굳이 나눠서 해결의 방향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코로나 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낙관주의일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 특히 도시 공동체는 더욱더 그렇다고 이렇게 특히 그 직접 현장 연구 하신 분들이 보고하시는 것은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는 재미와 즐거움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 뭔가 현실의 뭐 사회경제적인 요구, 필요성 이게 훨씬 중요해 보이는데 막상은 안 그렇더라. 예, 그래서 목적성에 기반하지 않은 뭔가 어딘가를 위해 우리가 거창한 목적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소한 취미 활동들, 소모임들 이런 것들이 번창하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 예, 이런 거 하나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동체 유지와 더 나아가서 발전의 핵심 원동력 중에 하나가 학습이더라라는 그런 지적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배우는 거죠. 전형적으로 저희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독서 모임, 그 다음에 각종 강좌들 이런 것들인데 저도 뭐 저희 동네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긴 한데 사람들이 이게 공부한다라는 게 평생학습 이야기가 나온 지는 뭐 저희 평생학습법 제정된 게 90년대 말이니까 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만 이게 어떤 도구적인 목적을 교육을 이걸 뭘 배워서 내가 어디에 써먹어야지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교육의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우면서 그 자체로 느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특히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젊은 세대도 그렇지만 중년 이후에 오랫동안 학교라든지 이런 학습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공부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공동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참여도가 높아지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도 여기 LH에서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공동 생산 문제와 관련한 하나의 이럴지 아이디어랄까 방향성이라면 그런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공동 생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할 때 역시 실생활의 요구 얼마나 절박한 건가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저희 한국에서 도시형 공동체 마을, 자발적인 마을로 가장 유명한 어떤 곳이 있잖아요. 그것도 공동육아로 출발했잖아요. 예, 그래서 공동육아가 보면 아주 이런 경우에 참여도가 높은 적극적인 활동에 쉽게 사람들이 참여 안 하려고 그러는데 느슨한 공동체를 하고 싶어서 공동육아는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되고 또 뭐 조금 공동 등하교 아이들 해주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짚어볼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어디나 갈등이 생기잖아요. 저희 동네도 지금도 골치 아픈 그리고 주기적으로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대요. 아, 내가 문제구나. 아, 나부터 문제다. 우리 인간 자체가 문제 덩어리다. 라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도닥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거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갈등은 원래 생기게 마련이다. 지금 공동체 준비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동네 보면 전부 다 갈등 코디네이터 두고 그다음에 갈등 조정 교육 받고, 네, 뭐 저기 MBTI인가 뭔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막 다 하고 다들 열심히 굉장히 하시던데 그런 테크닉한 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 이전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필수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걸 미리 사람들 사이에 공감해 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잘났고 뭐 개개의 경우에 따라서는 잘잘못을 가려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부족한 개인들이 같이 만나서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게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늘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거창하게 쓰고 있지만 그걸 늘 이야기하는 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이런 것까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편하고 자유롭게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너무나 커다란 의제를 많이 던져주셔왔고요. 제가 다 받아 적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누구나 알다시피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되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동체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공동체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로 상징되는 이러한 주택들이 보편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소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하지만 느슨하지만 역시 의미는 있는, 그리고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과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지금 여는 말씀을 일단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담아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특히 비대면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런 걸로 조금씩 좁혀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현장에서 오랫동안 대면 커뮤니티 활동이죠? 네, 예. 여기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자, 우리 마을학교 섬마을 공동체의 양재현 대표님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도촌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학교 섬마을 공동체 대표 양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도촌동에 이사 온 지 13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을 활동을 시작한 지 12년이 되었어요. 온리 도촌동에서만 진행했어요. 지금 화면이 이제 아직 뜨진 않았는데 저희 마을은 9개의 공동주택이 들어와 있고, 사실 뭐 소셜믹스 지역이다 보니 다양한 소득 격차,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죠. 네, 12년 동안의 활동을 하면서 모아진, 제가 어디서 그림을 온라인에서 보고 그냥 충격을 받은 게 사실 이 그림이었어요. 저희 마을을 빗대어 그려놓은 것 같다라는 그림인데, 롤랑 듀킥이라는 미술가가 그린, 사실은 사진이래요. 사진을 편집해낸 그 그림인데, 저희 마을을 빗대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 단지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또 이야기가 다른 집집이 모여 있는 이 도촌동이라는 마을을 표현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마을학교 섬마을 공동체는 2009년부터 마을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이 공간, 저희가 지금 만나지고 있는 이 공간처럼 작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공간이 먼저 생긴 건 아니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니 공동체 공간이 생겼고, 이곳이 일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보니 사실은 그 공간에서 곧 쫓겨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뭐 1단지에서 9단지까지, 그 당시는 뭐 모든 단지가 들어와 있진 않았지만 다양한 주민들이 모이다 보니 내 단지 안에 있는 공간을 다른 단지의 주민들과 공유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그 공간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남시에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작은 마을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공간 안에서 그 공간을 살리는 역할을 하면서 학습마을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학습이 가장 매개가 돼서 주민들을 같이 변화되고 나도 그 변화 속에서 같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서 마을에서 일하면서 밖을 나가지 않고 마을에서 모이고 즐기자 하면서 만들어졌던 학습마을 공동체였고요. 이것이 성장해서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마을학교 선마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희 우선은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해야 되는 마을 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마을 활동의 가장 큰 소셜 미션은 13년 차 된 이 도시가 너무 들고 나는 것이 많은 그냥 도심에서 밀려온 베드타운이거나 아니면 재개발, 구도심의 재개발로 인해서 잠깐 거주해야 되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마을은 옆에 동네와 많이 순환하지 못합니다. 도촌동만 그냥 선마을로 정말 따로 되어 있는 동네였어요. 이 동네 안에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연령체들이 어떻게 섞여야 되고 특히 이것들이 갈등이 좀 유발되는 학교 안의 문제, 그리고 학교 안의 문제가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그대로 한 학교를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마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소통과 해결성을 만들어내길지 되게 많은 고민을 했고요. 지금 뭐 그림에 나와 있지만 저희는 마을 밥상을 오래전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뭐 마을 밴드도 있고 마을 오케스트라 공간이 있는 저희 마을 공간이 있는데 공간 내에서 뭐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포럼도 하면서 작은 마을 학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갈등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10년 넘게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해결하면서 나와서 10년 이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건 갈등의 문제를 회피하지는 않고 직면을 했는데 그 직면의 방식은 되게 다양합니다. 실패 경험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 실패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까지의 뭐 1년에는 몇천 명이 모여드는 그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그 매개로 뭐 회복적 대화 모임이나 대화 서클을 많이 하지만 타로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사실 공동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취향을 공유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비대면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을 공동체를 할지 지금 오신 전문가분들에게 오히려 저는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학습 프로그램이 마을에 있는 부모들이, 특히 아빠들이 아이들을 이 마을에서 어떻게 같이 키워낼 것인가가 가장 큰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래서 마을 부모 칼리지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변에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있어요. 뭐 음악도 있고 책도 있고 그 중에 영화를 한번 매개로 내 삶을 성찰하는 그런 모임을 가져보고 내 이야기가 주민들과 나눠질 수 있는 나눔으로 한번 그걸 풀어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화로 함께하는 마을 나눔 인문학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명, 4명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에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있는 아빠들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희 도청동 내에 있는 아빠들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 조건이 있었어요. 이 모임을 진행할 때 행사에 저희는 무조건 음료와 먹거리를 놔두고 같이 나누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음식을 같이 나누고 눈을 맞추고 옆에 손을 잡아가며 터치도 하고 하는 것을 이 과정에 되게 중요한 역할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다 거부되잖아요. 이런 저희들의 나눔 활동이나 마을 활동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내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또 그림에서 이제 보여지겠지만 저희가 이 지역이 9개 단지 아파트 지역이고 택지 개발로 완전히 아파트 도심이잖아요. 콘크리트가 세워진 뭐 재개발 지역이지만 사실 저희 뒷산으로 가면 산이 너무 좋고요.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앞에는 여수천이 흘러서 굉장히 깨끗한 개천에서 아이들이 물에 발 담그고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또 한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뒷산으로 아이들 데리고 밤에 올라가서 반딧불이를 체험한다. 이 도심지에서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여기 이 동네에선 되게 파격이었고요. 그런 거를 했던 이유는 동네를 이사 가고 싶고 이 동네는 좀 뭐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불편해, 삶이 좀 불편해, 학교가 조금 수준이 낮은 거 아니야, 분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판교가 생겼네, 판교로 이사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정말 따뜻한
도심 안에 도심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만들어냈는데 이 정착하는 과정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역할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이었다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좀 어디 좋은 데로 이사 가자 했을 때 이 동네에 사 안에서 놀고 싶어요. 이 동네 놀이터에 친구들과 모여 있고 싶어요. 악기 우리 동네에서 편하게 배울 수 있고요. 어디 가면 어머님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모이면 간식을 나눠주세요. 이런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 안에 담아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도 내 아이도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해요. 아이들은 그냥 온라인으로만 만나고 온라인의 대화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저희 공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 있는데 3개월 동안 지금 이런 훨씬 더 큰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그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를 해나갈까라는 고민점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마을에 힘든 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모아내서 성남의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현재는 87개 공동체가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모여서 작년에 좀 이슈화돼서 논의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마을 공동체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마을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마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는 마을에서 그냥 모이는 일에 힘쓰고 싶은데 그것이 모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구성의 조직을 좀 만들어지고 또 조직을 예산으로 마을 공동체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모인다라는 거에 얼마든지 몸에 대한 책임을 아까 뭐 느슨한 공동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조금 자유롭게 나왔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인다는 것이 모여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모인다고 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전문가가 좀 투입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동체를 지속하고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대면하기는 너무 어려우니 좀 저희에게 오히려 조언을 주시고 저희의 길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상 해답은 절실한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우리 조영근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회적 자본과 연결지어서 실제로 차이를 갖다 줄이고 9개 등 다양한 단지들의 남성과 여성과 아이들과 어린이의 차이를 주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면서 과연 이러한 특징을 갖다가 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똑같은 고민이니까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세 분들의 역할이 막중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미정 사무국장님께서 다양한 복지생활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고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 뭐 이렇게 공동체 활동, 커뮤니티 활동, 아니면 마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좀 공통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다소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타이틀부터 다소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이 토론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저희 협의체는 두 가지 기능을 좀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서 아래로부터의 정책이 좀 제한되고 반영되도록 하는 하나의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이 좀 최소 단위이긴 한데 동 단위로 사각지대 문제나 복지의 과제들을 좀 발굴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미션을 가지고 활동하는 좀 민간 거버넌스 기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거창하긴 한데 지금 오늘 말씀 나누고 계시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거나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는 그리고 시민들의 수요자들의 욕구가 좀 반영된 활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지점에서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나누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라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이제 비대면 상황.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어가는데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이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전 사실 복지를 하는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다른 어떤 분들보다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좀 대응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대안 중심의 문제 제기를 좀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많은 분들이 사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전 이런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이 어떤 상황에 좀 더 많이 놓이게 되는지 중심으로 먼저 이슈를 좀 던지고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취약계층은 사실 기존 상황에서도 좀 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기 때문에 사실 현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기존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요.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 이 취약계층의 범위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분들이 굉장히 향후에 생존의 문제까지도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PPT 자료를 좀 보시면 공적 돌봄이 올스톱되면서 이것이 온전하게 가족에게 책임이 전가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아이들이 등교가 연기되면서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빈부에 이르러서 나홀로 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경제가 순환하지 않으면서 일자리가 감소되고 이로 인한 실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건가에 대한 과제가 좀 던져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복지 서비스, 이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복지 서비스가 굉장히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대면으로 제공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뭔가 주체로 생각하기보다는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이동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동단이나 성남시 이런 지역 단위는 동선이 굉장히 넓다는 한계도 있고, 가장 크게는 이분들이 온라인을 활용하기 어렵다? 안 된다라는 편견들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식이나 편견을 탈피하지 않으면 사실 이분들을 위한 어떤 대응을, 적극적인 대응을 가지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현 상황에서 이런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어떻게 탈피할 건지에 대한 저희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는 굉장히 높아지는데 오히려 복지관 문도 다 닫았다든지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네요. 사회 취약계층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사실은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이고 안전의 문제하고 사실 직결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계층보다도 훨씬 더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향후에 아마 이제 가을쯤 예상된다고 하는데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계속 등장할 거다라고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 좀 더 이분들을 위한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좀 가능한 대안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시의 예 같은 경우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대폭 많이 바꾼, 그래서 제가 이제 박스에다 좀 해놨는데요.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기존에는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라면 지금은 이제 어르신 일자리도 3분씩 이렇게 건강 파트너로 연결을 해서 서로 전화로 서로의 건강도 체크해주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오히려 일자리를 그것으로 전환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노숙인에 대한 문제나 그 다음에 심리적인 지원 사업들을 좀 변화를 많이 해서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주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안전망을 좀 재편하는 거. 그래서 저희 이제 위례주택에 보면 복지와 보건과 안전과 소통을 IT를 기반으로 해서 AI 스피커를 활용한다든가 스마트 밴드를 활용해서 이분들이 그 안에서의 안전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좀 개발이 되어져서 좀 더 촘촘하게 안전망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는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가 사회적인 거리가 돼가지고 커뮤니티 활동도 위축되고 공동체도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 공동체 회복이 굉장히 관건인데 이분들한테는 이런 이제 공동체성에 워낙에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오히려 민간 협력을 토대로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좀 능동적인 실천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동여비치 활동을 하는데요. 동여비체를 중심으로 코로나 극복 활동을 해볼 건데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SNS망을 활용한 이제 기부 활동들을 좀 만들어내 보려고 하고요. 동여비체를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50개 동에 포진되어 있는 굉장히 촘촘한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민들과 함께 이번에 기본소득 이런 것들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런 것들 십시일반으로 모금할 수 있는 이건 SNS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나 혼자만 나는 돕는 사람이고 그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망의 활동들이 좀 더 확대되면 나도 그 중에 일부는 좀 도와서 함께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것도 SNS 망을 활용하거나 이런 모금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이 굉장히 사실 온라인 방식에 취약하다고 접근에 취약하다고 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 공동체나 이런 부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이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깊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연령이 높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배제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컨텐츠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분들이 이것들을 잘 활용하도록 끝까지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같이 교육하고 방법을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노력하지 않고 공동체 활동도 보면 이렇게 유입이 잘 되시는 분들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시각을 바꿔서 이분들도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지점이 조금 부족해서 어려워서 못 들어오시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좀 온라인 방식의 좀 컨텐츠가 그분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컨텐츠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방식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좀 재원을 투여해서 개발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인 취약계층은 사실 사람을 살리는 일과 직결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비대면 서비스나 이런 거 고민하는 과정에 이분들을 좀 더 특별히 방점을 찍어서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도 역시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고민이 깊지 않았고요. 이 제안을 받으면서 실제로 사실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낯설지만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해서 저희 협의체 활동을 통해서도 어떻게 그런 서비스들을 좀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고요. 위기가 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도 시작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실천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또 공유하면서 점차 발전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코로나에는 누구나 취약계층이다 보니까는 사실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어 있는 이런 분들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좋은 사례, 실제로 그 취약계층한테는 만나갖고 뭐 쌀도 주고 옛날에 서비스도 주고 이랬는데 앞으로 그게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특히 중요한 게 IT가 기본 기술 인프라라면은 거기 약하다는 편견은 없애고 적합기술, 적정기술을 만들자. 이 말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과연 우리나라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LH에서는
그 고령자, 그 취약계층 친화적 적정 기술을 쓰고 계신지 예, LH의 내 친구 사례를 갖다 김경철 차장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LH 주거복지지원처장 김경철입니다. 김미정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그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는 편견을 탈피하라.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또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임대주택 그 접수를 받을 때 전에 이제 현장에서 주로 받다가 지금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들이 과연 어르신분들이 과연 이걸 접수를 가능하냐. 근데 다 하십니다. 저희 그 온라인 청약 시스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것도 다들 하십니다. 그래서 뭐 쉽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환경이 변화하면 그 환경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맞춰가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편견은 당연히 빨리 탈피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을 좀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영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에는 좀 공동체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민간은 좀 더 활발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많은 이제 수긍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10만 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20만 호 가지고 있는데 일단 물량 위주였죠. 반면에 그렇다고 꼭 물량 위주만 저희가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단위당 한 120, 30만 원씩 저희가 커뮤니티 활동비를 드리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관 위주, 공공 위주에 가다 보니까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유형을 통합한다든가 지자체와 소속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더욱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아마 교수님이 보신 그런 모습에서 많이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코멘트를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그 주거생활 서비스의 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LH에서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 가지수를 따지면 한 3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맨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육아라든가 교육 아동이라든가 생활문화, 뭐 노인 돌봄, 뭐 경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지 못하지만 저희가 물밑에서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주민 참여와 지속 가능한 그리고 서비스의 생태계를 확산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LH형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LH와 입주민 사이에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중간 지원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작은 도서관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이런 작은 도서관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비대면 방식 서비스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임대주택에 보면 청년층 같은 1인 가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맞는 또 서비스가 무엇일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서비스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전략을 올해 수립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뭐 말씀 몇 번 나왔던 LH 친구, 내 친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말 현재 임대주택이 120만 호거든요. 그래서 100만 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고 2028년 정도 되면 한 200만 호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이 나왔지만 지금으로서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다. 또 독거노인이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돌봄 문제가 좀 부족하다. 또 육아 문제나 맞벌이 부분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에 공동체가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또 다양한 경제 주체가 모여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유하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을 보면 그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보일 수 내 친구, LH 친구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요. 커뮤니티 기능이 하나가 있고 또 공유 마켓 그리고 또 알뜰 쇼핑 또 알뜰 쇼핑에서 발생한 LH 포인트 제도 이렇게 크게 4개 범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커뮤니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 그 단지별로의 우리 단지에 대한 커뮤니티가 입주민 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고요. 단지별로 공지사항도 있고 임대료나 관리비도 조회하고 설문조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제공하는 생활정보가 있고 또 저희 LH와 연관되어 있는 각종 그 프렌드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소개들이 같이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유 마켓은 그 입주자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 유휴 시간이나 물품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그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능을 요청을 하면 입주자분들 중에 또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이건 그냥 나눠 쓰고 싶다. 그럼 또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뜰 쇼핑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지역 농산품이라든가 우량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상품들을 같이 이제 좀 저렴하게 팔고 있죠. 저희가 이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나온 매출액의 3% 정도는 3%를 저희가 이제 포인트로 다시 적립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박수홍의 착한 마켓, 뭐 우체국 쇼핑, 공동구매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특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쌓인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입주민한테 가는 포인트가 있고 그 단지 전체를 위한 공용 포인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매출 금액의 1%는 입주민한테 이렇게 주면은 입주민이 그걸 포인트를 쌓아서 다른 물건을 또 사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돼 있고 2%씩 쌓이는 공용 포인트는 그 단지의 시설이나 커뮤니티나 이런 것을 위한 지원금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어제 그 LH 친구 홈페이지에 첫 화면을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LH 친구는 2018년 12월에 이제 일단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그 저희 화성시에 있는 33개 단지 2만 7천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 6천 가구 정도가 가입을 했고 매출액은 한 8천만 원 이상 지금 달성을 해 있고요. 올해는 뭐 성남이나 수원, 용인 쪽으로 확대를 할 것이고 시스템이 좀 더 안정화되고 보완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면 좀 더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임대주택 200만 호가 한 28년 되면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환경이나 LH의 역할이나 또 생태계나 각자의 역할이나 업무 영역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로드맵을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 쭉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의 품질은 높이고 또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생활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간단하지만 굉장히 호기심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죠. 아마 질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겠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댓글이나 질문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도 역시 한 20개쯤 질문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정말 아마 이 내용 들으시면은 참 새로운 상상력과 이런 것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이번에는 코로나 재난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고 더구나 그 자발적인 그 활동들 있죠. 이런 게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상력을 많이 북돋아 주실 것 같습니다. 세이프라인 코리아 김동훈 대표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라이프라인 코리아의 김동훈입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슬라이드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 원래는 사회복지사였고 이제 국제사회복지사로서 지금 한 20년 동안 한 20개 나라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려운 나라에 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공급하고 이런 일을 좀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 들어가야 되죠. 이제 해외뿐만 아니고 이제 국내에서도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도 현장에 있었고 작년 강원도 산불 때도 이제 한 달 정도 계속 현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호 활동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부터 이제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아예 재난 훈련만 특히 지역 사회와 재난 약자들을 위한 전문 훈련을 시키는 이제 그런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생긴 특히나 이 공동체와 재난에 관한 이 인사이트들이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기존의 상식하고 좀 다른 얘기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일단은 한국엔 재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예, 그래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세월호 참사 때부터 1년마다 메르스, 경주, 포항, 그다음 포경, 강원도 산불, 코로나19까지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지금 큰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이 안에서는 그걸 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 하더라든지 제천 스포츠센터 하더라든지 등등등 우리가 익숙한 재난은 다 뺨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난만 이렇게 큰데 근데 보통은 이제 재난이 없다 생각하는 거는 비슷한 유형의 재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늘상 있으니까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형태가 다양한 유형의 재난들이 계속해서 크게 반복되는 건데 이제 동질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재난을 겪게 되면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력이 강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유형의 재난을 매번 겪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난이도가 높은 되게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좀 그렇다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위에 쪽 두 개는 강원도 산불 때고 밑에 두 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 위에 상황 같은 경우는 왼쪽 보시면 소방관들이 가서 불을 껐습니다. 근데 워낙 그때 잘한 거를 이미 모두가 알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착시 현상에 빠지는 거는 그때 다 잘 됐구나 이제 재난구호가. 그런데 이제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그 뒤에서는 이제 이재민 대피소가 생기고 구호품이 들어오고 나르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소방관들이 그 대피소 세우고 구호품 날아주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일이 존재하고요. 지금 상황도 밑에 사진 보시면은 지금 의료진들은 병원에서 어쨌든 확진자들을 데리고서 어쨌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가격리자들한테 생필을 좀 갖다 줘야 되고 결식아동들한테 소독약도 갖다 줘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 마스크도 많이 그러는데 이건 뒷부분에서 벌어지는 거고요. 근데 의사들이 이런 걸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난이라는 거는 대응할 때 앞부분이 있는데 소방이나 의료같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건 현장 직접 보시고 계신 거고. 그럼 뒷부분이 문제인 건데 뒷부분의 영역을 지금 누가 맡고 있냐면 지자체가 맡고 있거든요. 그것도 기초 지자체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지자체들이 감당하기에는 그 숫자가 적은 공무원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실제 매뉴얼이 존재하고 우리나라 이제 매뉴얼이 없는 수준이 아니고 매뉴얼과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게 그거대로 가기 힘든 건데 재난이 터지면 13개 부서로 다 나눠버리거든요. 그 공무원들을 뭐 전력수, 노통신 해가지고 다 나누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여러분과 직접 만나가지고 대피소 설치하고 이렇게 돌봐주고 이런 것들 하는 공무원들을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동사무소 가서 일상 볼 수 있는 맨 앞줄에서 새로 또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평소에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매뉴얼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특히나 이번 코로나19는 확실히 상황을 바꿔버린 게 예전까지 재난이 나면은 주로 이제 정부가 이거 책임져야 되고 우리 시민들은 통제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안전한 지역에 가가지고 TV나 방송을 보시면서 안내에 따라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는 어떤 상황이냐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시민이 방역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힘만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거의 선진국에서 겪던 대규모 재난이 이제 우리도 이 형태가 나타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로 다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영역들이 시민사회든 사회복지, 자원봉사 다양한 그 단위들이 이걸 합쳐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경험이 없었고 이번에 이제 그런 직접적인 경험들을 지금 각자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이 존재한다. 앞부분 잘한다고 이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뒷부분이 사실 우리 몫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게 1995년에 일본에 고베 대지진이 있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우리가 이제 안전 문제는 세월호 앞뒤가 다른 것처럼 일본에서 이 고베 대지진 앞뒤가 다른데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66.8%의 사람들이 자조를 하는데 자조한 방법 중에 하나는 스스로 살아나는 겁니다. 스스로 탈출.
그 다음에 이제 28.1%가 이제 협조. 협조라는 거는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이 구해준 겁니다. 가족이 구해주든지 옆집 사람이 구해주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구해주는 협조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기대하는 공조라는 게 있는데요.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게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같이 방제가 잘 돼 있는 나라도 그렇다는데, 근데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제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본 원칙이 이겁니다. 국가가 아무리 고도화 된다 하더라도 큰 규모의 재난일수록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한국은 거의 발달하지 못했는데, 아까 자조나 협조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이제 재난회복력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난회복력이 뭐냐면은 다치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는 능력인데,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드레싱하고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해주는 조직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처가 낫게 되는 부분 치료가 드레싱만 하고 나서 그걸 알아서 치료되지 않습니까? 알아서 복구되는데, 이게 자연 회복력인데,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서 이 재난 회복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잊어버려서 그런 거지. 특히나 저희가 지금 20년 동안 해외 다니면서 보게 되면은 어려우면은 막 가서 약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돕거든요. 약탈한다는 생각은 여러분이 헐리우드 영화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 학습이 된 거인 거지. 실제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좀 뭉칩니다, 이제. 나름대로 회복력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택배 기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인분들이 워낙 많은 초고령화 지역이다 보니까 다 이제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시면 데리고 대피를 시켰던 거죠. 병원에는 연기가 차는데 앰뷸런스는 이미 없어요. 근데 병원 직원들이 자기 차로 다 환자들을 다 나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도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사례인 건데, 아파트 단지인데 앞에 병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병원에 선별진료소가 생긴 거죠. 그럼 아파트 커뮤니티 안에, 온라인 커뮤니티는 온갖 충격 소문이 막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던 한성업 주민이 아이디어를 낸 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앞에 있는 우리 병원들의 의료진 고생하시니까 한번 도우면 어떻겠습니까? 본인도 전혀 기대하지 않은 거죠. 분위기가 나쁘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호응해가지고 물건도 모아주고 해서 쉽게 돕게 되는 이런 사례들. 그게 이제 존재했던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마모토 지진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대피소에 가봐야 아이들을 위한 거거나 여성들을 위한 물품이 따로 존재하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 원장님은 자기 어린이집 돌아온 다음에 SNS로 엄마들한테 아이들한테 이런 물건이 필요해요. 우리 엄마들한테 이런 물건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막 갖다 주고요. 또 그 필요한 물건은 가지러 그 어린이집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이 정부도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보호소가 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이제 해외에는 굉장히 이제 많아졌거든요. 국내에서 이제 마지막에 국내 사례들인 건데, 이제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좀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돼 가지고 IT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좀 고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장님이 전화기를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요. 누르면은 전 마을 주민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전화가 동시에 걸리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목소리 녹음된 거 듣고서 듣는 거고, 안 들은 사람들, 일부러 안 들은 사람, 이장님의 그 스마트폰에 남아요. 전화번호가.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국에 지금 도입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 또는 마을 미디어인데, 공동체 라디오라는 거는 인터넷과 라디오 무선 주파수 동시에 동네 마을 방송 하시는 건데 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대구에 있는 성서공동체 FM 같은 경우도 이 외국에서는 특히나 공동체나 마을 미디어가 일반 언론, 지상파 언론이 다루지 못한 우리 동네 얘기들. 그러니까 라디오, TV 보셔서 실제 재난 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한 정보 안 주거든요. 그럼 우리 동네 대체 대피소가 어디 있고 구호팀이 와 있고 어떤 물건이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대응해 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난이 공동체 라디오나 마을 미디어가 발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자기 역할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고, 영국의 사례인데,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 개인끼리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혼란스러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단체 차원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단체, 우리가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우리 이 마을에 어떠어떠한 수요들이 있다라는 거, 그럼 밖에서는 우리 어떠어떠한 구호단체인데 돕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이트 안에 와가지고 서로 매칭이 되고 이거를 다 연결해가지고 해주는 게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딱 이게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런 사이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 지난번 동일본 대지 때 만들어진 건데, 사람이 다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사람 찾기 눌러서 내 정보, 저는 김동훈인데, 옆에 순이 아빠도 있네, 우리 대표소 A 대표소에 있어, 그러면요 전 세계 구글 쓰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찾아요. 김동훈 치면요 그거 다 떠요, 이게. 예, 검색해서. 그래서 어디에 있던 간에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그냥 올려버리면은 전 세계에서 검색이 되게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 저는 다른 지자체하고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가지고 지역 사회를 위한 솔루션이 없겠는가, 이 IT 솔루션이 없겠는가 이거 하는데 지금 얘기를 여러 가지 아이디어, 답은 없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뭐 이런 것도 마을 어플들. 실제로 아파트너 같은 건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지금 95만 가구가 지금 가입되어 있거든요. 아파트에 쓰는 업계 일인데 보면은 뭐 전자투표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또 실제로는 봐야 됩니다. 실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 소통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그냥 가지고 있는 건 되는지. 근데 이외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넥스트 도어라 그래가지고 아파트 커뮤니티가 아니고 아예 그 지역사회 전체를 딱 폐쇄형 소통 기구인데 이게 굉장히 발달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게 미국의 4분의 1을 지역 공동체를 다 커버할 만큼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했던 당근마켓 지역사회에서 커머스보다도 훨씬 더 유통량이 많은데 근데 이러한 어플들을 지금 지역사회의 어떤 공익적인 목적과 결합을 할 수 없을까 또는 공익 목적으로 다시 새로 개발할 수 없을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면 비대면 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비대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대면으로 장점을 살린 거하고 비대면의 강점을 살린 거인데 어정쩡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시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되는 걸 오프라인 모이는 걸 이제 더 이상 안 보일 거고요. 예. 어떤 것들은 대면만 가능한 게 있는데 특히 재난은 절대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옆집 사람이 다쳤을 때 내가 가서 도와주지 그 대면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화했는데 119 전화했는데 거기서 그러면 집에 있는 소화기 어떻게 빼가시고 어떻게 불 끄세요? 안 된다고 이렇게 소화전 가서 빼세요. 본인들은 안 오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라스트 마일이라 그러는데 모든 활동이나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사람과 만나는 마지막 지점 쿠팡이나 마켓컬리로 주문했을 때도 결국엔 택배 아저씨도 오지 않습니까? 그 라스트 마일은 대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고민은 대면 비대면의 방법을 가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안전한 활동이 뭔지 이런 관점에서 각자의 영역에 있어가 강점을 제대로 살린다면은 큰 무리 없이 계속 활동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또 재난에는 꼭 필요한 방식이고요. 네, 좀 시간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은 관점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조가 정부의 지원 67%, 협조하는 거 다 들으시는 거고요. 대면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 이게 안전이면 안전을 갖다 기하는 가장 큰 좋은 방식은 무엇일까? 예,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다음 분은 더 좋은 말씀을 자, 청년들에게 요새 화상 면접, 화상회 같은 건 굉장히 일상화됐는데 겁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젊은 층을 많이 접하셨던 저희는 이제 예. 인생 2막의 젊은 50대 중장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젊습니다. 이만 의뢰로 하면 청년이기 때문에 65세까지는 예. 저도 해당이 되고 노유진 팀장님 네, 모셔서 마지막 토론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라서 사실 학습의 시간이었어요. 되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저도 올 초에 경기도의 화성시로 이사를 해서 경기도민인데 내 친구를 퇴근하고 여기 끝나고 나면 바로 가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는 7년째 운영이 되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내려가지를 않네요. 네. 잠시만요. 네. 두 번째.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월이 바뀌어서 인생을 한 2바퀴쯤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특히 지금의 시점은 저희 이제 퇴직 연령이 지금 여기 평균이 49.1세라고 돼 있지만 저도 이제 민간 경제 영역에서는 3년 전에 퇴직을 하고 지금 이제 다시 제2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부터는 거의 매년 88만 명의 중장년 분들 은퇴인 거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제가 소속돼 있는 상상우리는 이 은퇴하시는 중장년 분들의 인생 이모작, 재취업 창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교육 전문 멘토링, 그다음에 창업 이제 창업 과정 운영 이런 사업을 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교육 모여서 하잖아요. 보통은 저희가
작은 규모의 튜터링 같은 경우는 뭐 3인부터 교육을 하거든요. 3인, 15인, 그리고 뭐 30명, 많은 인원을 수용할 때는 100명, 150명 이런 강의형 교육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막상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서비스 방식이 과거에는 대부분 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저희도 정말 일부러 준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서비스가 확장되고 많은 고객과 만나는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온라인 교육 과정들에 대한 준비를 했었고 서비스는 런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뭐 많이들 혹시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굿잡 5060이라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또 현대자동차가 후원을 해주는 신중년 재취업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5년간 저희가 이제 창업인데 사회적 경제 영역의 창업인데 중장년 분들을 위한 창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위즈와 워크 위즈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그다음에 재취업 검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은 취업이 요즘은 저희가 최근까지도 이제 면접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면접을 이 온라인으로 보는 거를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만 해도 온라인 면접이 저희 교육생 분들 중에 2차례 이상 온라인 면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화상 면접이라는 것이 대체로 이제 일반인 분들은 많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IT 기술이 몹시 뛰어나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게 이제 강제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기본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가 이제 교육 정말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얘기 중에 제가 놀랐던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오늘 이제 비대면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정말로 비대면이어야 하는 것이라는 부분보다는 그런 강박은 정말 벗어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운영할 때 일단 저희도 직원이 작은 숫자가 아닌데 원래 회의나 이럴 때는 이제 성수동에도 저희가 사무실이 있고 서울역에도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원래 회의를 하고 각 팀장님들이 이제 한 달 동안의 진행 사항들을 공유하는 그런 회의가 있는데 저희가 그 회의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글 미트라는 우리가 이제 지메일 기반의 행아웃이라고도 하죠. 행아웃에서 약속을 설정하고 매일 초대 화상회의를 설정을 하면 아주 쉽게 그룹 안에서 화상회의로 연결돼서 다양하게 얼굴들 쭉쭉 띄우고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저희가 요거는 저희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화상교육인데요. 이 교육은 이제 굿잡의 교육과정인데 교육을 할 때 여기는 정원이 15명이에요. 15명이라서 이제 사실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정말 밀착된 1:1 교육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게 저희도 중장년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중장년 분들 대상의 이제 과정이다 보니 온라인을 비대면으로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이 좀 필요하고 또 집중도를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를 넘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구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어떤 도구가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비대면과 활동이 좀 섞일 수 있는 구성들을 좀 기획해보고 이렇게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건 비대면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면 저는 충분히 또 이것이 또 우리가 또 다른 방식의 또 커뮤니티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빠져서 이걸 듣다 보니까 지금 잠깐 정신을 차렸는데요.
저희 들으시면서 댓글 부탁드렸고 질문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댓글 들어오는 걸 살펴보시는 동안 지금 살펴들 보고 계시죠? 예, 우리 촬영하시다 말고. 예. 지금이라도 질문 등등 써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분 정도까지 질문과 댓글을 같이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들어온 질문이 두어 개 있는데요. 딱딱한 거부터 여쭤볼까요? 부드러운 거부터 할까요? 딱딱한 거. 이렇게 답을 딱 해주십시오. 자, 조영근 사회학자님께 질문 드립니다. 토론 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느슨한 열린 공동체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예. 죄송해요. 예. 제가 딱딱한 쪽으로 분류거든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네. 아무튼, 예. 느슨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마도 지금 이제 대규모 집합주택 형식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갖는 부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 공동체들은 그래도 소통하기가 좋잖아요. 예, 서로가 이해의 폭이 넓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생각이 다르거나 지향이 달라도 서로 간에 이게 좀 이런 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대규모가 될수록 사실은 소통을 밀접하게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발제를 할 때 원래는 제가 발제만 준비하다가 넣으려고 하다가 빼버린 게 있어요. 빼버린 게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로. 근데 그 얘기를 아까 양재현 대표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경험상. 뭐냐면 같이 많이 먹어야 된대요. 뭘 자꾸 같이 많이 먹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참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그게 비교적 용이한데 대규모 공동체에서는 그게 쉽사리 하기 어려운 거죠.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규모 문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겪어온 공동체 활동의 경험의 역사가 있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도시형 공동체 생활의 활동의 역사가 좀 짧고 경험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공동체의 규모나 역사를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공동체 활동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죠. 너무 막 공동체 활동의 꿈에 부풀어서 우리 여기서 정말 멋진 아름다운 삶을 꾸릴 수 있을 거야라고 너무 큰 꿈을 꾸면 크게 마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아마도 그런 취지로 지금 서로 사람들이 조금 사회적으로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조심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예, 딱딱한 질문에 우리 쉽게 좀 살자, 느슨하게. 예, 그 다음에 또 딴 질문 듣겠습니다. 좀 약간 편한 거. 저는 평소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데 우연히 오늘 방송을 접했습니다. 아직까지 일반적이지 않은 주제로 기획하신 것 같아 참신해서 좋아요. 저희 아시는 분 아니죠? 예, 평소 어떤 활동을 할 때에도 관심이 없는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대면 방식에서 너무 어려웠는데 과연 비대면이라는데 이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어려우실 텐데. 네, 사실 비대면은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비대면 시절에도 오늘 제가 지인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인데요. 온라인 비대면이 아닌 로컬, 소규모 로컬을 얘기하시는 전문가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에 꽂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저희 바로 공간 옆에 있는 커피집에 사람이 넘쳐나요. 다른 곳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마주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있는 커피집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집에서 끊임없이 밥을 차리고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남편들도 집안의 어떤 그런 무리한 환경 속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카페로 다들 몰려 나와서 재택근무 대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내 관심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소규모 모임부터 해나가고 내 관심 있는 거에 참여해보는 정도. 많이 모이는 것보다는 적은 인원이 좀 모여서 자기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것이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비대면이 다양해질수록 대면 활동 역시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비슷한 제가 예, 아주 어리석은 해석을 좀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예, 아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떤 걸 골라서 여쭤볼까요? 대학생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준생 비대면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준비해야 할 팁이 있을까요? 이게 비대면 면접이 익숙하지 않은데 사실은 이 부분은 중장년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이제 구글 미트나 그다음에 줌이나 이런 쪽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만 이제 면접이 이렇게 면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하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해 볼 사항은 뭐냐면 모의 면접이라는 그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꼭 굳이 그 사이트를 찾아가서 모의 면접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폰이나 PC에서 영상을 녹화해서 내가 하는 면접을 스스로 다시 돌아보면서 하는 방식이 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이 화상 면접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 써야 될 거는 화장이나 아니면 얼굴의 각도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결국 우리가 면접 연습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우리 저기 심사위원 면접평가위원 해보셨나요? 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대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화상으로 만약 면접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제 대면으로 하는 어떤 면접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화상으로 할 때 바로 그 분의 그 면접을 받는 분의 얼굴이나 이런 표정, 말하는 것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상 면접을 할 때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준비도 또 그만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강의를 토요일 날 강의를 듣는데 화상으로 강의를 듣거든요.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각자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밑에 이제 이름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딴짓을 못 해요. 예, 그래서 교수님이 또 얼굴과 이름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누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바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또 장점이 있고 또 화면에다 이렇게 그 강의 자료를 띄워놓기 때문에 집중도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더 높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해봐야지 알겠네요. 나중에 그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시간이 지나니까 집중이 안 되는데 분명히 앞에 계신 분들 중에 1%도 안 남아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이. 예, 아까 좀 몇 개 들어온 것 중에서 제가 잠깐 보는데 혹시 서로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걸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 LH에서 말씀하신 아주 간단합니다. 그 1분 내로 답해 주셔요. LH 친구는 굉장히 좋을 거로 보이지만은 화성시에서만 서비스 중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타 지역이면 어느 지역인지까지도 예, 말씀을. 예, 당연히 이제 뭐 확대를 할 거고요. 올해는 이제 성남이나 수원, 용인 이렇게 확대할 거고 또 정착시켜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 입주자분들이 한 300만 명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커버하려면 이제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온라인에다 많이 좀 반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또 이제 그 운영을 단순하게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 자체를 여기 이제 사경 주체들하고 같이 한번 협력해서 운영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마무리를 이제 할 시간이 드는데 혹시 말씀을 좀 더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럼 다음 기회에 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확실히 비대면은 수단일 뿐이고
이미 혼밥 많이 됐었고 나 혼자 먹은 거 우리 강아지 기르는 거 전부 찍어 올리잖아요. 결국은 이제는 혼밥이나 개인 생활의 중심이 의제라기보다는 비대면이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떻게 개발되어야지 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좀 관점이 전환될 시기가 됐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모임이 앞으로 1시간 이내에 진행되는 자그마한 모임이 전국에서 자주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마지막 마무리를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벌써 시간이 2시간 또 가버렸네요.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실 분이나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 또 오늘 이 딱딱한 주제를 말랑말랑하게 만든 우리 시영이 자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을 사실 2달 동안 엄청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또한 더 나빠지지 않고 또 좋아질 수 있는 기회의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또 우리가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커뮤니티 활동의 미래가 오늘 같은 포럼들이 성남을 비롯해서 경기도를 넘어서 또 우리 한국 사회 또 세계 전 지구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안해 주신 이런 내용들 또 각 분야에서 연구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들을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많은 관심과 또 커뮤니티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력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오늘 그 커뮤니티 활동의 미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